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명이 확진되었고 462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현재 129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고 즉각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확진 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 중 5명이 환자로 확진이 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조기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부터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선된 실시간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본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의 약 5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신속한 환자의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 동선과 관련해서 확진 환자에 대해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가 환경 소독 명령과 해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 후에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첫째,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둘째,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그리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려주기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과 의료기관까지의 검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1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 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하여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신청 자료와 성능 시험, 그리고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을 평가하여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 검토와 실제 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수탁기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 도입 기간 중에 검사 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 관련된 교육을 2월 4일 날 시행하였고 기관별 정확도 평가를 2월 5일 날 시행하고 이후에 의료기관 자체 검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근본 감염병 검사 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시약 마련 및 민간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간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그런 방역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양해를 드렸지만 저희 오늘 진단검사의학회 학회장님과 또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회장님이 와주셔서 두 분 모시고 그동안의 검사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거 또 이 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고 궁금하신 점을 먼저 좀 듣고요. 환자 정보는 이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진행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럼 권계철 이사장 먼저 잠깐 설명을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계철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맞서 진단법을 개발하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확립과 기업개발 검사시약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평가한 진단시약과 검사법은 편견 없이 객관적, 과학적 검토를 거친 것이며 그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국민께서 안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민원기 협회장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민원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검사실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에서 수행되는 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외부 정도관리, 심도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인증 기관입니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검사자 교육 및 심도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이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단시약 긴급 사용과 의료기관 검사 확대와 관련되어서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당산이나 세종에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 오늘 식약처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같이 배석해 주셔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한 개 업체가 이 평가를 통과를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여러 개 업체가 계속 그 사용 허가에 대한 거를 요청하고 있어서 업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예. 네, 저 중앙일보 이에스더입니다. 네. 이번에 신속 진단
도입되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디서 몇 번? 신종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보급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계 최초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분석센터장 유청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승인된 제품이 다 알려져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 허가는 아니고 비상 상황에 따라서 임시 허가를 시약처에서 성능 검토해서 내준 겁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직화 때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시약처하고 긴급 사용을 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시행입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기자님. 저희가 이제 메르스 유행 이후에 이런 대유행 때는 아주 신종 감염병인 경우에는 진단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그런 허가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카 바이러스 유행 때 한번 적용을 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네. 전자신문 전문점입니다. 이게 유통과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긴급사용 허가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판매나 유통은 불가하고 보건 당국을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50개 검사기관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의료기관 외에 검사 전문위원회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민간 동네 의원들에서도 그 숫자 검사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이 검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이게 PCR 장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혹시 키트와 장비가 같은 업체 생산된 제품이라 좀 호환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동네 의원에서도 가능하냐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도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은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을 할 예정이어서 동네의원에서는 검사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중국을 다녀오신 분은 의원을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검체를 채취하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성 나올 확률이 많기는 하지만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걸 전제로 의심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레벨 D이라거나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입고 또 검체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가 시중에서 하는 그런 쉬운 그런 검사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면서 제약이 됐던 거를 50개 의료기관과 수탁 그 검사기관까지 포함해서 하면 좀 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늘리고 저희가 2월 7일부터는 사례 정의를 확대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검사에 대한 증가되는 수요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유통에 대한 거는 유청권 센터장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가 혹시 시약이랑 호환 가능한지는 네,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사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의료기관하고 수탁검사기관을 포함하여 진단검사의학재단 유전자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154개 기관의 참여 의향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오늘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친 이후에 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서 그 보내주는 그 정확도 기반 검사에 참여해서 확인을 받은 이후에 검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물어봤던 게 장비는요. 장비 시약은 저희가 그 개발된 시약이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장비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된 시약을 여러 기관의 장비에 맞춰서 그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물량과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된 회사의 제조 물량은
하루에 약 3만 테스트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약 4,200명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오늘 교육하고 정도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때 각 참여 의사를 표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요되는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가 생산량과 이걸 조정해서 어느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기관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진단검사의학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관련돼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은 한 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지만 여러 업체가 지금 승인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그 시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체 채취에 대한 그런 방법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그 PCR 장비와 그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인력이 있는 실험실 또 정도 평가가 되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질 관리가 되는 그런 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예, 저 한국일보의 김민호 기자인데요. 혹시 질문이 나왔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차 여쭤보면 이 진단시약의 실험실에서 실수 가능성까지 합쳐서 정확성은 기존 방법에 비해서 얼마나 정확하다 이런 게 평가가 가능할지 좀 여쭤봅니다. 종합도 예, 유천권 센터장. 네, 저희가 갖추고 있는 양성 검체를 저희도 하고 또 의료기관에 지금 진단검사의학회 보내가지고 양성 검체를 가지고 전부 다 맞춰봤습니다. 현재 채택된 한 개 업체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갖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환자들이 퇴원하기 시작하면 확진 환자들이 퇴원하기 시작하면 그분들한테도 바이러스 검출되나 검사를 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확진 검사는 이 방법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주로 환자들이 입원해 계시는 격리병원들도 검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검사의 수준이나 질이 평가가 받고 통과가 되면 병원에서 이런 입원한 확진 환자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뭐 퇴원이라거나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 본공에서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이 당분간은 같이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죄송합니다. 이 방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얼타임 PCR로 한다. 이거는 맞는 거지요? 앞으로는. 네, 지금 검사는 판코로나 검사법은 1월 30일자까지 쓰고 지금은 안 쓰고 있고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31일부터 이 RT-PCR을 먼저 적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확대하는 거는 허가를 거쳐서 민간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걸로 3단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TV조선 최한영 기자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검사법이 시간 단축 말고도 의료진이 검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는 건지 더 쉬워진 것이 있는지 뭐가 시간 말고도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의료진의 대답을 네, 검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 치도환경보건원에서 확진했던 검사는 검체를 보내서 1단계 PCR을 한 후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검사라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검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입된 이 리얼타임 PCR, RT-PCR법은 유전자 검사의 신입 인증 평가를 받은 모든 검사실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 환자의 룰아웃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이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전토로 박현정 기자인데요. 네. 이번에 추가돼서 하루 3,200명분이면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루에 몇 명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리얼타임 개발은 또 조만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하루에 지금 검사가 몇 건 정도? 예, 저희가 지금 보면 평균 하루에 1개소에서 한 20개, 평균 20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개 검사가 전국으로 하면은 지금 18개니까 20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현재 저희 캐파로는 조금 더 가능하지만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리얼타임 PCR. 리얼타임 이 방법 자체가 리얼타임인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쓰는 게 지금 리얼타임 PCR이거든요. 이제 검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리얼타임 PCR이 가장 정확도가 높고 이런 신뢰성이 좀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배석하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국 TNS의 김양희 기자입니다. 지금 RT-PCR로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RT-PCR이 일반 PCR보다 속도는 더 빠르지만 오류가 작다라는 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한 개 검체당 보통 검사는 1회를 하시는지 2회를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얻으려면 3회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한 개 검체당 몇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치약을 평가할 때는 최소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하고 각 실험실에서는 이 실험 방법을 세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해서 본인의 오차를 되게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번에 실시할 그 민간 의료기관은 그런 검사의 실력들이 아주 정밀하게 세팅된 그런 실험실입니다. 평상시 진단할 때는 한 번만 하는. 네, 평상시 실험할 때는 상기도 검체하고 하기도 검체를 넣고 또 혹시나 있을 오류를 방지해서 음성 검체, 양성 검체를 넣어서 저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추가 질의 없으면 신속진단검사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예.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관련된 기자님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먼저 세종에서 한 3분 정도 질문 먼저 받고 당산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3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KBS 이수민입니다. 그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됐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자가격리였던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또 확진 환자 중에 증상이 완쾌된 환자는 좀 몇 명이 있는지, 있다면 그중 검체 검사로 음성이 나오는 환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현황 외에 그 태국이나 일본처럼 중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 조치 강화도 검토하고 계신지, 또 검토한다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하고 계셨는지, 또 언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지랑, 또 이런 뭐 이외 지역 입국자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만약에 검역 강화를 한다면 뭐 중국처럼 뭐 특별 입국 절차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본 환자의 접촉자 중에 밀접하고 그 당시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쾌된 환자는 어제 이제 제가 입원 환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담당 주치의와 그 임상 평가하시는 전문가들이 증상과 검사 결과를 계속 리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은 조금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처음 퇴원이고 퇴원 기준도 잡아야 되고 모르는 질병이기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몇 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태국 이외에 대한 검토나 태국 이외에 대한 위험도 부분인데요. 아직은 이분이 이제 태국 여행력이 있어서 저희도 즉각대응팀이 나가서 이분이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지에서의 어떤 접촉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중국
그 후베이성의 주민하고의 접촉의 가능성에 되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위험도는 유행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검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중국 지역도 확대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지역사회 유행이 광범위하게 되면 동일한 절차로 오염 지역을 지정하고 검역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태국은 19명이 확진이 되셨고요. 그리고 의심 환자들은 그거보다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45명 감시 해제 관련되어서는 다들 모두 자가격리자는 없고 능동 감시자 45명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예.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입니다. 16건 환자분 19일에 입국한 뒤로 이제 확진할 때까지 국내 동선이 어느 정도 파악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접촉자가 최소 몇 명 정도 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5일부터 이제 오한 증상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이나 뭐 입원 환자분도 그렇고 뭐 필리핀, 대만 쪽에서도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들 국가들이랑 이제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받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좀 확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16번은 저희도 아침에 한 8시 아침에 굉장히 연락을 받고 확진을 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1차 보도자료를 보내드린 바가 있고요. 현재 즉각대응팀이 현재 나가서 그 동선과 또 노출 접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정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조사하고 내일까지 조사를 해야 돼서 내일 브리핑 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교류인데요. 저희가 아세안 국가들하고는 그 영상회의 텔레컨퍼런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IHR의 그 국제보건규약의 국가별 담당관들하고는 서로 뭐 전화나 이메일을 가지고 수시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으로부터도 그 접촉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는데 아직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가 있는지 한국인의 접촉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드리고 오늘까지 받은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12번 환자가 확진 받았을 때가 일본에서 확진을 받은 그 하루 이틀 전에 일본 환자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접촉자 조사하고 하는 데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그 환자분이 입국하고 발병하는 시기보다 일본이랑 저희랑 확진하는 시기가 거의 발표하고 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이분이 중국인이시다 보니까 국적이 중국으로 통보를 일단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국가별로 이런 위험을 낮추려면 국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출국한 그 국가에도 통보를 해주는 거를 제안을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명단 공유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저희도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뉴스피 임문석 기자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보면 접촉자 수가 1,318명으로 이제 어제 자료랑 비교하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한 400명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그러면 격리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전에 일상 접촉자나 뭐 능동 감시자 중에서도 이제 소급 적용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접촉자가 늘어난 부분은 제가 그 환자별로의 접촉자 증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마 12번 환자 관련된 접촉자가 그 광범위했어서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모든 접촉자를 다 접촉자라는 용어로 써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일상 접촉자로 분류되셨던 분들은 일부는 이미 자가격리를 이제 어제부터 하신 데들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일상 접촉자로 재분류해서 지금 보건소랑 명단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정도에는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분만 더 받고 당사안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 기대는? 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그 16번 환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태국 말고 국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 건지, 그리고 그 16번 환자 같은 경우는 25일부터 2일까지면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갔음에도 중국 방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별다른 검역의 구멍은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귀국하셔서 한 5일 정도 후부터 발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검역 당시에는 증상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태국에서 입국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특별 검역의 대상은 아닌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주 정도 계속 그 병원에 치료를 중소병원하고 그리고 또 병원 전남대병원의 선별진료나 이런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그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거는 다시 역추적해서 또 비슷하게 노출 범위나 접촉자 범위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하신 기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채널A, 경향신문 순으로 순서대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12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접촉자가 361명이었는데 오늘부터 666명으로 늘어났다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본은 그리고 환자가 생긴 두 번째인데 현재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접촉자들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이러한 사례점이나 감염 대책들을 변경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확진자 퇴원 시기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또 아까 그 라디오에서는 퇴원 권고하고 있는 환자 더 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 좀 부탁드립니다. 12번 환자 접촉자 증가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례 정의는 지금 사례 정의, 접촉자 정의, 그리고 조치의 범위 이런 거는 지금 2월 7일을 목표로 해서 지침 개정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퇴원 시기는 지금 제가 며칠이라고 잠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인데 퇴원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라는 폐렴 증상이나 이런 게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들었고요. 15명 환자분 중에서도 증상이 이렇게 호전돼서 이제 검사나 이런 거를 추적해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환자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근데 제가 뭐 몇 번이라고까지는 다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2번) 환자 관련돼서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2번 환자분 관련돼서 접촉자 수가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확인 늘어난 부분은 주로 그 부천 CGV 영화관, 그리고 인천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군포시에 있었던 더 건강한 내과와 같은 의료기관, 그리고 면세점 등에서의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인원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답변되셨으면 연합뉴스 채널A 경향신문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혜라입니다.
그 16번 환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방문 이력 있는지랑 태국 어디를 방문했는지, 태국 여행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태국 여행을 누구랑 동행했는지 가족 관계가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증상자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입국자와 태국 입국자가 나왔는데 그 방역 체계가 이제 무력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침이 있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신규 환자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좀 양해를 해주실 게 저희가 이제 확진됐다는 사실은 좀 빨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먼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까지는 해드린 거고, 조사가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노출과 어떤 동행과 뭐 있었는지를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정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응팀이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팩트 확인과 이런 거를 거쳐서 정확한 정보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 환자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 네, 채널A 정입니다. 먼저 12번 확진자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로는 KTX에서 어디 앉았는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역학조사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진척 상황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한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전수조사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더 플레이스에 연관된 분들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혹시 연락이 추가로 온 거나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중국에서는 그 한 번 걸린 환자가 퇴원을 해도 재감염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퇴원 앞둔 환자분들 계시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재감염 위험성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후베이성 방문자가 지금 제3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올 때 입국 후베이성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번 환자는 좀 이따 대답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플레이스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총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공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의심 환자나 이런 신고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은 알려지질 않아서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방어하는 방어 항체가 만들어지는지, 그게 또 그거를 재감염을 막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평생 면역이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감염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국 경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과 그다음에 비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 입국 자체를 차단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입국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중수부 할 때 혹시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검역을 할 때 그 최근 22일 동안에 방문을 했던 지역들을 또 건강상태 질문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들을 보고 검역관들이 후베이성이나 우한시를 다녀왔는지 검역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특별 그 특별 그 검역 절차를 만들 때 이제 별도로 입국자들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말고 또 다른 서식을 하나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휴대폰 번호와 주소도 확인을 하지만 그 칸에 이제 후베이성을 다녀왔는지를 체크하도록, 또 약간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서식을 만들어서 그 서식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선 관련된 내용은 곽진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수호 통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랑 복지부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오늘부터 정례 브리핑 때 수호 통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진 과장님.
네, 12번 환자분 그 서울과 강릉 간에 이동하실 때 탑승하셨던 그 KTX 열차의 정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보도 참고 자료에도 동선상에 공개된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 호차 정보가 공개가 돼 있고요. 그 좌석 정보도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강원도와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저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스크 공급 확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면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분들이 면 마스크면 충분하다 혹은 KF86 이상이면 괜찮다 아니면 빨아서 써도 괜찮다 일회용도 없으면 일주일 이상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계신데 마스크를 구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구별지책으로 면 마스크만 써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가이드를 좀 자세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이상이면 안전한지,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이거를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쪽에 100만 장 마스크를 지금 1차로 띄어서 보냈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그 비말을 통해서 뭔가 바이러스를 주고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면 마스크는 아무래도 좀 젖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보호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썼을 때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그런 보호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건 수치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장 건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그 마스크를 쓰고 벗으실 때는 마스크를 왜 쓰냐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스크 안에 표면에 이제 이런 많은 비말이나 이런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스크 면을 안 만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을 때도 깨끗하게 잘 벗으시고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마스크 쓰는 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손 씻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한 2m 정도 거리를 두면 앞 사람이 기침을 하더라도 그게 바로 본인한테 오는 거는 이게 좀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을 통해서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예방 수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마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시스의 구모서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보건행정과 간염관리팀 4일자 요걸로 문서가 또 돌고 있는데요. 16번 환자 관련해서요. 이 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이 여부가 혹시 확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문서에 의하면 이 환자가 5번 병원을 내원한 후에 2월 3일 날 정대병원의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환자 상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성폭구 보건소에서 문서가 유출됐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성폭구 보건소 조사나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처벌 실험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몇 번의 유사한 그런 가짜 정보이기도 하고 그 실제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해서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 요청한다고 중수본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거는 중수부가 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나 조치에 대한 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경찰에서 그 문서의 그 진위나 아니면은 그 유출 경로나 아니면은 어디서 이게 유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럼 한겨레 기자님까지 질의받고 다시 세종으로 넘기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네, 한겨레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확진자 접촉자 1,318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4일 기준 자가격리자를 보면 여기서 뭐 확진자 16명과 그 해제된 49명을 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오늘 기준 자가격리자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태국에서 들어오신 환자가 발생한 만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런 비슷한 좀 증상을 보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확진 환자 그 동선 중 하나라고 발표한 그 서울 성북구 럭키마트가 이제 럭키 프레시마트라고 오늘 수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현상이 좀 왜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가격리자 숫자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보건소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정리가 되면서 숫자를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다녀오셔서 검사가 가능하냐? 현재는 저희가 태국 전체를 뭐 위험지역으로 보거나 의심 환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사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 감염 경로를 보고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마트의 명칭이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피해를 보신 그런 그 상호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그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동선을 추적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전표에 있는 그 상호명을 사용하다가 그런 오류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제 사용하는 상호명이나 세부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확인을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기자님 중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안 하신 분 먼저 이렇게 세 분 하십시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유증상자가 어제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유증상자분들이 어떤 환자의 접촉자에서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1차 감염자인지 2차 감염자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 19일에 태국의 확진자는 2명밖에 안 됐는데 이 16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걸렸는지 정도도 알기 어려운지 여쭙고 싶습니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현지에서 어떻게 접촉했고 그런 걸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만 감염 경로에 대한 거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감염 경로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증상자는 접촉자가 주로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신고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중에 검사 중인 사람들은 뒤에 표에 이렇게 몇 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규로 신고된 그런 사례들이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보건소 선별기관에서 좀 더 그 넓은 의미의 그런 그 사례에 대한 적용을 하시면서 신고가 많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예, 다음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자가격리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로 바로 분류하는 게 오늘부터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기준이 오늘 새로 확진된 16번째 환자의 접촉자부터인지 아니면은 역학조사 결과 오늘 접촉자로 확인된 분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건지 그 정확한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오늘 정기현
국립의료 원장이 아침에 그 이번 주 내에 두 번째 입원 환자분은 퇴원이 가능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사전에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퇴원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접촉자는 오늘부로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역학조사를 시작하는 접촉자들은 동일한 이제 기준을 받게 되고요. 이전에 접촉자로 파악되셨던 분들도 저희가 소급 적용해서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일상 접촉자는 일부 위험도를 좀 재분류하고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다 자가격리하는 원칙으로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원 가능하다라고 하신 거는 아마 그냥 같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임상 증상은 호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퇴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기존에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면 격리 해제를 시킨다라고 그렇게 기준 저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침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와 그 지침에 있는 기준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그동안에 알려진 지식들이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 제시된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NMC하고 긴밀하게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SBS 화강민입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전수조사 우한 교민이 아니지 그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들 전수조사 상황 그리고 연락 안 되는 분들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담당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16번 환자에 대해서 본부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입국한 공항이랑 공항에서 집에 가는 동선 정도는 확인됐을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번 접촉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조사 중인 건지 그러면은 앞으로 이만큼 내일 더 많이 늘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인지 그거 좀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12번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입국 공항은 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그 정보를 다 지금 여러 명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19일 날 입국했고 25일부터 의심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그 공항 입국 당시의 비행기나 아니면은 뭐 동선이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좀 지금 알지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출됐을 가능성은 이 환자가 발병하기 이전에 탔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감염 경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추적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이 조사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 접촉자가 또 더 증가할 건지. 그거 먼저 대답하시죠. 네, 12번 환자분에 대한 그 동선과 접촉자 조사는 일단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어제나 그저께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그 양상은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작은 정도의 변동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국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추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국인은. 그리고 외국인은 저희가 정보를 지자체에 보내서 지자체에서 또 경찰하고 주소지나 이런 데 가서 추적을 하고 있어서 어제랑은 상황이 좀 비슷하고 제가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변동했는지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0여 명 정도. 예. 조사가 되면 확인해보고 일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나 또는 내일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혹시 세종에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2분 정도십니까? 예, 그럼 2분 더 받겠습니다.
네, KBS 이수민입니다. 태국은 지금 고위험 지역도 아니고 지금 차례 정의 자체에서는 태국 여행 다녀오신 16번째 환자분은 약간 검사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검사를 진행해줬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5일 생존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소독하기 전에 환경이 오염될 그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따로 환경 오염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왜 의심하고 하셨는지도 저희가 가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그 폐렴이 있으신 상태로는 들었고요. 이제 폐렴이 있어서 입원을 하셔야 되면 입원실로 가시기 전에 이분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는지 있으면은 입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세부적인 그런 검사 과정이나 진료 과정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오염의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CCTV나 뭐 환자의 동선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 사람의 동선과 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썼는지 뭐 그런 그 주변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켰을까 이 오염이라는 건 결국은 비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에 의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소독은 그 부위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은 소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의 소독 질의가 조금 있어서 넘어갔다가 마지막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MBN, TV조선, 중앙일보, MBC, JTBC 순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MBN 강력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침 마련된 게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분들한테는 전염력이 전혀 없다고 당국이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6시에 감염학회랑 결핵 및 호흡기 학부에서 치료 가이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좀 협의가 이루어질지 사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접촉자는 일단 확진 환자가 아니시고 또 14일간 다른 증상이나 이런 거가 없으셔서 최대한 해제 잠복기를 거쳐서 일단 격리를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은 이제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여러 학회들이 같이 임상 진료 지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떤 약들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였는지 뭐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정리를 해서 현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근거 있는 그런 지침들을 이제 여러 학회들이 모여서 만들고 계시고요. 그게 되면은 아마 학회에서 이 진료하는 병원들과 상의해서 사용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그 개정해 나가면서 지침을 작성하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씩 짧게 질문하시고 하나씩 짧게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그 치료제 관련 질문인데 HIV 치료제 쓰는데 지금 몇 번 환자가 몇 명이나 쓰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환자들은 그걸 안 쓰고 있다면 왜 안 쓰는지 그거를 기준이 있는지 그럼 다른 환자들은 뭐를 쓰는지 그리고 그 태국에서는 독감 치료제랑 같이 투여할 때는 효과가 있다 하고 중국은 에볼라 치료제들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데 혹시 우리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 네. 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드립니다. 그 치료 영역은 의학적인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약의 종류까지는 알고 있지 않고요. 환자가 이제 중증이냐 아니면 경증이냐 호전됐느냐 이 정도의 환자 상태와 특이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리병원에서 환자 15명을 진료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또 정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검사 전문가들이 오신 것처럼 임상 그 진료하시는 전문가들 한번 모시고 기자분들의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때 뭐 이런 HIV 치료제라거나 다른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앙일보 기자님. 네, 저 중앙일보 리스트입니다. 16번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확진이 돼서 그 아직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미 동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21세기 광주 21세기 병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병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좀 빨리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질문에서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21세기 병원이 맞는지도 이미 보도가 나온 상황이니까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병원명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병원명에 대해서는 현재 즉각대응팀과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그 병원에 가서 환자에 대한 정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또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은 또 조치도 해야 소독 조치나 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만 다른 분들에게 실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초동 조치가 될 정도의 시간은 저희가 유지하고 그리고 공개를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들, 그거는 환자분들의 안전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뭐 마트 이름이 틀린 것처럼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즉각대응팀하고 소통을 해서 병원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문자로 바로 들어가서 팩트 확인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기자님들께 아마 이제 오전에 저희 팀이 내려갔고 현장 조사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MBC 기자님. 네, MBC 박동건입니다. 1월 31일 날 확진받은 10번째 환자 접촉자 관련해서 듣고 싶은데요. 6월 2일 날 그제 보도자료에는 접촉자 2명이었다가 어제 보도자료에서는 조사 중이었고 오늘은 91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렇게 크게 변동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실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 검사 받았을 경우에는 혹시 환자가 부담하는 검사 비용이 있는지,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물품 혹은 뭐 기본 생활용품이 지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촉자 수는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걸로 정리는 했고, 급여의 수가나 이런 거는 지금 원가나 이런 걸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복지부에서 그 검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아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보험급여로 적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나 이런 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복지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접촉자 수는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네, 네. 네, 하나는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마스크나 손소독제.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체온도 재셔야 되고 또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셔야 돼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물품들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JTBC 기자님까지 받고 세종에서 좀 마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 박유리입니다. 16번 환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공문의 진위 여부는 확인을 안 해주신다고 해도 이제 관련 내용들이 워낙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앞서 얘기한 대로
병원명 그렇지만 뭐 통원이나 입원명 정도라도 조금 가급적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진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저질환이 좀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환자 상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 중에서 현재까지 상황에서 현재까지 시점에서 유증상자가 있는지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원명은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현장 팀하고 최종 확인해서 바로 문자나 이런 걸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위중하거나 그렇지 않고 환자 상태는 위중하지는 않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상태는 계속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병원에서 다른 검사들을 좀 진행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뭐 가족이나 아니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 노출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예정이고 그 접촉자가 확인이 되면 증상 여부에 따라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검사나 격리 조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아까 현재까지는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아까 MBC 기자님이 문의하셨던 접촉자 수 관련해서 곽진 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10번 환자분 10번 확진자분 접촉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된 그 미용실에서 일산에서의 미용실에서의 접촉자 수가 증가하였고 또 교회에서의 접촉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에서 마지막 질의 받고 또 당산에도 마지막 질의 2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질의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기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16번 환자 동선에 대해서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하시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이걸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면은 뭐 저희들이 보도를 한다 못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뒤에야 발표가 돼야 맞다면 광주에서는 이 환자 발견된 직후쯤에 이미 이게 다 조사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은 뭐 통제가 안 되는 건지. 현재 그 지자체하고는 저희가 이제 긴밀하게 정보나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상호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지침 같은 게 없나요?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개할 때 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건? 현재는 이제 이게 1급 감염병이기도 하고 신종 감염병이기도 해서 정부가 총괄해서 일단 보고를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광주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했는지를 지금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낸 보도 자료는 광주하고 공유를 해서 공개를 드렸던 거고요. 어디까지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지자체하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이제 감염병 법상 그 위기 단계가 올라가면 환자 동선에 대해서 장관이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브릿지경제 박명원입니다. 혹시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진이 유증상자로 분류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유증상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서 그분들의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거는 제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기도 어렵고, 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 마지막 질의 2분 있으십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기자님 순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온 환자들도 선별 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태국에서 온 사람들은 확진 검사를 받기 어렵다고 하셔서 혹시 뭐 제가 잘못 알아듣은 건지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뭐 중에서 아까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 올리게 되면 방역 대책 어떻게 마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당장 확정된 내용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심각 단계 갔을 때는 어땠는지 뭐 그때 견주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 제가 아까 태국 다녀오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은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기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 보면은 태국, 중국을 안 다녀오셨지만 의사가 그 검사를 낸 것처럼 의사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검사가 가능하다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고 또 역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행 상황에 따라서 그건 유동적으로 변동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 단계에 됐을 때는 주로 방역 대책의 조직들이 저희가 지금은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복지부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심각 단계가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사회의 모든 전 부처가 다 나서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실 제가 지금 그 총리실 또는 행안부에 또 재난 죄송합니다. 제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 네, 그 정확한 그 조직의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단계 더 높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2009년도에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당시에는 행안부의 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범정부적인 그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실제 병원에서 뭐 방역 조치가 달라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인적 자원이 투입된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내용적인 면에서요. 예, 실제로 방역 현장에서는 어떻게 조직 말고 현장에서 달라지는 게 네. 그 심각 단계라고 하는 거는 지역 사회의 전파가 이제 많이 확산됐을 때 저희가 심각 단계를 올리게 되는 거고 심각 단계를 올리게 된다는 거는 환자 수나 아니면은 이제 중증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의 그런 진료 그리고 또 입원 치료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하는 그런 의료 자원에 대한 동원이나 활용 그리고 또 각종 치료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확대 투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치들이 들어갑니다. 뭐 학교나 뭐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각 시설별로 각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염병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점들이 크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네, 저 국민일보 김현선 기자인데요. 아까 중수본에서 답을 못 받아갖고 더 플레이스 지목하셨잖아요. 혹시 우리 국민 중에 굳이 뭐 의심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이랑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파악한 게 있는지랑 교민 한 명이 그 치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왜냐면 지금 코로나 증상을 알 수가 없어서 이분이 지금 갑자기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좀 있었던 게 지금 심해진 건지 파악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가격리자 어저께 본부장께서는 연락두절 상황 없다고 이재명 기사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하는데 혹시 그 이외의 것도 있는지 뭐 불시에 간다든지 이런 조치도 추가적으로 있는지랑 이렇게 자가격리자 늘어나면 거부하는 사람도 늘어날 텐데 이분들은 뭐 본인이 벌금 내고도 그냥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네, 더 플레이스 관련돼서 추가적인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생활시설에 계셨던 분 한 분이 진료를 치통으로 진료 받으신다고 중수본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의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원래부터 아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의 개인 정보에서 실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으로 보기 어려운
증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거부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차별을 이끌어내는 게 또 이분이 계속 그 자가격리 기간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은 본인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또 더 많은 피해자가 본인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이웃이나 동료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최대한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라주시고 본인과 가족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가 오늘부터는 1:1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좀 더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종에서 질의하지 않으신 기자님 중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딴 건 아니고요. 그 기사에 보면 계속 질본에서 1번, 4번 환자는 에이즈 치료제를 쓰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계속 나오는데 1번, 4번이요? 네네. 그거라도 질본에서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라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요. 제가 실은 그 환자별로 쓰고 있는 약의 종류를 제가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치료하시는 의사들께 들은 얘기가 다른 나라들도 그걸 쓰니까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 볼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의견은 들었고요. 몇 명이 쓰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그동안의 환자 치료나 뭐 치료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질문하셨던 것들을 좀 모아서 임상 전문가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는 저희가 전화번호 드린 그 두 곳으로 전화랑 문자를 통해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정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